두 번째 유형은 한위험의 프리미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림 12-3에서 보게 되면 요겁니다. 신호 효과와 한위험의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약 달러, 예약 매입과 동시에 채권을 팔았습니다. 예약 매입하고 동시에 채권을 매각하는 중하예안시장, 중하예안시장이죠. 예약을 매입함과 동시에 예약을 매입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통화량을 국내 통화를 줄이기 위해서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간 보유의 국내 자산이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런 일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수요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옮겼죠. 그런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제로에서 PI 그래서 수요 곡선 앞에 있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국내 자산의 상대적인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공급 곡선이 여기서 아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 이리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로의 균형인데 이 원위로 갔죠. 공급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에서 이 원위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보유 국내 자산의 상대적 공급곡선이 오른쪽, 그래서 BFS에서 BFS 다시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균형 한위험 프리미엄은 아까 로 제로에서 아까 여기서 이래 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걸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는 아까 여기서 이미 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만큼 위험이 올라갔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균형 한위험 프리미엄은 로 제로에서 로 1로 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균형이 한 한위험 프리미엄 변화다. 10까지 똑같은 얘기고요. 중하예안시장 개입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암시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신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자산시장에 참가하는 시장의 참가자들은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해외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 함수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공급은 이렇게 갔는데 국내 자산의 수요는 여기 파란색이죠.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프리미엄이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서 E1에서 E2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함수는 좌측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 한위험의 프리미엄은 로2로 결정이 된다. 그 차이 로2하고 로1의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 로2에서 로1 차이 이 차이는 바로 신호 효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호 효과. 그래서 그 차이는 여기에는 로2에서 빼기 로1이라는 것은 신호 효과에서 증대된 환위험의 프리미엄에 크다는 거고. 자, 상대적으로 국내 자산의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 이동을 하니까 한위험의 프리미엄이 증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균형 효과와 신호 효과의 합다.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와 신호 효과의 합식. 그래서 로 제로에서 로 2로 한위험의 프리미엄이 커지더라 하는 것이 신호 효과와 한위험. 그래서 한위험의 프리미엄을 변화하는 것이 신호 효과 이론의 두 번째 유형이다.
자, 신호효과 이론의 첫 번째 유형은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외환시장의 개입을 예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환희형 프리미엄이 변화를 준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자, 현재 지금 거래되는 현재 환율이 장기 균형, 그러니까 장기적인 균형 환율에서 이탈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비정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이탈되어 있던 그런 점을 암시, 신호를 준다는 거죠. 역할에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신호효과 이론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례가 1985년 G5 국가들이 합의한 플라자 협정에서 달러와 가치를 하락시키자. 그래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킨 것이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대신 엔화 가치는 올렸죠. 그 뒤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신호효과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외환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정책 당국에서 향후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느냐? 그것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왜 대부분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비공개로 하냐 하는 거죠. 공개로 안 하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지 왜 비공개로 하냐 이렇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자본 자유화, 이게 자본 자유화를 돼 있고, 또 자본 자유화에 의해서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환율에 의해서 또 뭐가 영향을 주느냐? 환율에 의해서 수출과 수입 경쟁력이 지금 영향을 주는 거죠. 수입하고 수출 경쟁력. 경제학 이론만 놓고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 노믹스가 일부러 엔화 환율을 올려가지고 일본의 수출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늘리면 경제가는 어디선가는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무역 전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은 왜 신호 효과를 주면 굳이 비공개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 신호를 왜 단순한 정책 발표 대신에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대응하냐는 거죠. 정책이 변화가 된다면 변화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외환시장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자, 외환시장을 개입해서 정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다른 정책하고도 서로 섞어져 있어서 일반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환율 정책만 가지고 외환시장 개입만 가지고 정책 변경을 암시한다는 것은 다른 정책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다 뜻이고요. 그래서 일반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화 외환시장 개입을 했을 때 그런 신호 효과를 통해서 환율을 영향을 주려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줘야 된다. 정부가 하는 것에 신뢰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것이 말로만 저러는구나. 또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것을 하는구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으면, 그래서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려면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조속 뭐 이렇게 조변석계라는 표현을 쓰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뢰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신호 효과에 가서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시장 개입의 신호 효과에 대해서 실증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상반된 결과가 나오더라. 민간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높은 기관하고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구분해서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외환시장 개입 목표 간의 상관관계, 환율 움직임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목표 안에 상관관계가 얼마냐, 상관관계가 얼마 서로 같이 움직이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기관에서는 외환시장의 개입에 효과가 있었다. 자, 저기에는 아까 정부 정책에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이 신뢰가 높은 기관에서는 외환시장에 개입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시장을 개입했는데 그 뒤로 실제적으로 정책 변화가 없다. 그럼 정책 변화, 실제로 개입한 뒤에 실제적으로 정책 변화,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더라. 결론은 앞에 있는 요 얘기가 실제로 나온 거죠. 환율의 신호효과를 통해서 환율에 영향을 주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관한 신호 효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호 효과는 뭐냐? 자, 외환시장 개입하는 것이 외환 당국의 향후 통화 정책이나 균형 환율에 대한 내부 정보를 시장에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자, 시장 거래자들의 환율 예상을 변화시켜서 현물 환율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신호 효과의 이론이고요. 자, 다음인 세 번째가 외환시장 개입 효과 중에서 기술적인 거래 효과입니다. 기술적인 거래 효과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기술적 거래자. 여기서 뭐 노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기술적 거래자의 속성하고 시장 상황을 외환 당국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외환 당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기술적 교역입니다. 결국은 시장을 여기 있는 거래자들을 검토 분석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기술적 거래자가 누구냐 그러면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차트 분석한다든지 외환 시장에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서 외환을 거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참여자죠. 자, 시장의 풍문이나 유형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예상해서 외환을 거래하는 외환 거래 전문가.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기술적 거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사거나 파는 우리가 그것을 외환 딜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환 딜러. 외환 딜러는 이제 큰 기관에서 외환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외환 딜러죠. 주식 채권을 사고 파는 전문가를 우리가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 하듯이 외환을 저렇게 전문 금융기관에서 사고 파는 사람을 외환 딜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 딜러 포함해서 외환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사거나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적 거래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기술적 거래 효과 이론에 따른다면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서 환율 변동을 기술적 거래자, 이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장 추세로 인식해서 거래에 참여한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일시적인 개입, 정부에서 규모가 작은 이렇게 일시적인 시장 개입을 해도 효과가 증대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 추세로 인식한다. 그러면 삼가에서 거래에 참여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사거나 팔게 된다면 정부에서 작은
작은 규모의 시장 개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술적 교래 효과입니다. 자, 그림 12-4인데요. 예안시장 개입의 직접 효과와 기술적 거래 효과를 비교하는 건데 균형 환율이 S0입니다. 자, S0 여기죠? S0.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예안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E0가 S0입니다. 균형이니까 여기서 환율이 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균형 환율이 S0의 상황에서 기술적인 거래자, 그런 전문 거래자에서 환율 수준이 현재 환율 수준이 S1으로 결정됐다. S1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지금 예안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됐죠. 이렇게 E0에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E1, 환율이 올라갔어요. E1이라는 뜻은 여기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DF1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S1으로 결정이 됐다 한 경우에 예안 당국에서 대부분의 기술적 거래가 지금 현재 환율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인식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안 당국이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예안 당국에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너무 높다고 인식이 됐으니까 앞으로 낮출 거라는 거죠. S1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향후 환율이 낮은 수준으로 정부 당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저 환율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 대부분의 기술적 거래자가 다소 지금 높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낮게 될 거다. 그러면 예안 당국은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공급을 곡선 이렇게 옮기면 돼요. 달러를 공급해준다는 뜻입니다. 너무 높으니까. 달러를 공급한다는 뜻은 달러를 판다는 뜻이에요. 그럼 팔게 되면 아까 이 자료에서 이 원으로 오른쪽 오니까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환율이 S1에서 S2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S1에서 S2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안 당국의 개입에서 환율 수준이 S2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을 균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예안 공급을 늘리게 되면 S2가 된 거죠. 그럼 이 수준을 기술적 거래자, 예안 시장의 전문가들인 기술적 거래자들은 새로운 시장 움직임입니다. 아까 S1에서 새로운 시장 움직임을 봐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떨어질까 되면 예안의 수요를 줄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S1에서 S2로 간 공급을 늘리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겠네. 그러면 아까 수요가 여기 갔죠? 수요를 왼쪽으로 다시 내게 됩니다.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공사 오른쪽 상태에서 수요 왼쪽으로 하니까 E3니까 다시 환율은 S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해서 예안 수요를 줄이니까 추가적으로 환율을 하락해서 예안 당국 의도한 대로 환율 수준 S0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림 12-2고요. 이런 기술적 거래를 이용해서 예안시장 개입이 환율에 영향을 주려면 예안 당국이 예안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래자들, 예안 전문가들의 그런 거래 형태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능력을 보유하고 개입의 적정 시점, 언제 개입하느냐 그런 적정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예안시장 개입의 직접 효과와 기술적 거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안시장의 개입의 직접 효과와 기술적 효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균형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종목의 수요가 늘어서 일시적으로 S1이 됐다. 그럼 종목에서 너무 높네. 그러면 달러를 공급을 시키면은 E2로 갔다가 시장 참가자들이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한의 수요를 줄여야 말이죠. 그러면 결국 E3로 와서 S0로 온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지금 기술적 거래 효과입니다. 자, 기술적 거래를 하게 되면 환율 변동을 기술적인 거래자가 새로운 시장 추세로 인식을 해서 거래액에 참여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시장 개입을 하더라도 작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은 일시적인 시장 개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적 거래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